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박현욱입니다. 이렇게 정말 큰 행사에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그리고 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너무 이제 행사가 뭐 다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1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크고 너무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시고 다양한 기관들 참여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유희정 선생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연구자들이 아주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너무 꼭꼭 잘 집어주시고,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가 연구랑은 나는 별 상관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연구가 발전해야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로 상생해야지 되는데 정말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 잘 찝어주셨고요.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제목은 그리고 이제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보니까 사실은 막 울리고 그래서 뒤에 강의가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 혹시 안 들리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크게 얘기할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특수교육 연구 동향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고민을 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신 분들일까. 정말 어젯밤까지 계속 이제 발표 자료를 수정을 거듭하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섞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구 동향이라기보다는 특수교육에서 도대체 뭘 하지? 우리 자폐 아이들에 대해서 특수교사들은 뭘 알지? 라고 하는 내용들을, 또는 특수교사들은 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런 걸 알려서 사실은 대학 전공 과정에서 이런 거를 가르쳐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교사들을 좀 믿어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 사진인데요. 저를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고요. 저와 함께하는 저희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제 바로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폐성 장애를 한 과목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교수 방법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굉장히 부족함은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특수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특수교육 쪽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가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나 조기교육,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조기교육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주제죠.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성, 의사소통 발달,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주제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인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최근에 또는 조금 오래됐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희정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사실은 이제 효과가 입증된 연구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과대 포장됐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모든 교사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한 조각을 떼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과대 포장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수나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학습이나 교수 전략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지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행동 지원에 대해서도 조금 방향을 달리 보셨으면, 즉 관점을 좀 달리 보셨으면, 우리 아이들은 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가?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제한적 반복 행동과 관심은 과연 문제 행동인가? 이것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해해 주실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 좀 많은 연구자들이 그것에 관해서,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지만 외국 연구에서는 사실 행동 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행동 지원, 이거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아이들의 그 두 번째 진단 기준인 제한적 반복 행동과 관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지원에 관한 것들인데, 제가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주제는, 제가 꽂혀있는 주제는 사회인지 행동 지원 중에, 행동 지원이라기보다는 제한적 반복 행동과 관심, 즉 아이들의 특별한 관심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우리가 지금까지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것을 활용해서 강점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자, 몇 가지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를 뭐 보시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그 특수교육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근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사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제가 그 교수가 되고 나서 교사들이 자폐증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가르칠 게 없어서 이제 굉장히 급하게 번역을 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행히 또 자폐 아동 및 청소년 교육이라는 책들이 이제 좀 번역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고민했던 주제들입니다. 사회인지에 관련된 거라고, 아까 제가 사회인지 굉장히 관심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폐 아동을 위한 마음의 향상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제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나의 학교 이야기.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제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 결과물들을 묶은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좀 오래돼서 이제 2019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아마 가을쯤에 새로운 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파라다이스에서 아직 확실하게 지원이 결정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그쪽에서 제가 자료는 다 드렸는데 묶어놓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 학생을 위한 개별화 행동 지원, 긍정적 행동 지원, 이거는 번역서고, 그다음에 이제 아스퍼거 패밀리가 사는 법, 이것도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족을 위해서 좀 고민했던 거, 그다음에 시각적 지원, 그리고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 뭐 이런 책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고민했던 것들, 그래서 저 혼자만 연구가 아니라 공동 연구 자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보여드립니다. 설치 모델 같은 거는 이제 아까 유희정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어스 같은 거 유희정 선생님 번역하고 훈련하시는, 자, 그런 자료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아주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자료가 부족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소개드리는 거는 제가 연구하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드린 거거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저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주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을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 또는 여기 오신 부모님들께 같이 나누고 싶은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 특수교육에서 뭐 하는가, 그러면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걸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교육 방법에서도 사실은 에비던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EBP 그러면 근거 기반의 실제, 그럼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서 제가 번역한 거는 효과가 입증된 중재 방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이 있는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능력을 활용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잠깐 아마 시간이 닿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교육에서 뭐 하는가? 자, 사실은 특수교육을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까 하고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 많이 삭제했다가 막 그런 작업을 반복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사실 특수교사들조차도 우리는 아주 심한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이는 아이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교사로서의 교수 역량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께서는 답답한 마음에 이제 교사들을 잘 신뢰하지 않으시고, 어디 딴 데 가서 어디 치료실 가서 그럼 치료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특수교육에서는 사실은 이제 하나만 가지고 어떤 하나의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관한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아까 그 유정 선생님 의학에서 진단해서 우리한테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이 돼서 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교육 된 상태에서부터 교육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지원 체계를 보면은 이제 그 우리의 그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물론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무상교육, 의무교육해서 전공과까지 교육 시스템 안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교육 차원에서 국립특수교육원이라든가 교육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등교육이나 평생교육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즉 개별화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틀 안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직한 행동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좀 감소시키는 행동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진로 및 직업 교육, 그다음에 이제 관련 서비스 지원까지도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가 이제 협력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또는 부모님들께서는 알지만 그래도 이제 막상 현장에 보내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이 관련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ASD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교육 과정의 내용에서는 이제 주로 뭘 하냐? 그러면 전반적 발달 지원하겠죠. 특히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인지 발달 지원하고, 그다음에 교과지도 굉장히 요즘 또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교과 이제 우리가 굉장히 행동 문제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교과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 교수 내용의 습득에 관해서 좀 소홀한 것은 아니었나라는 차원에서 이제 교과 지원 지도에 관한 연구들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증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행동 지원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전화 및 평생 교육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인데,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사회의사소통 발달 지원에서 전반적 발달 지원에서 사회의사소통과 관련한 우리 아이들의 핵심 교육 과정의 내용을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자폐 아이들은 어렸을 때도 필요하고 1살 때도 필요하고 2살 때도 필요하고 성인기가 돼서도 이게 부족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진로 직업 스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교육 과정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좀 이렇게 꾸준히 생각하시고 이거를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사회적 미소 이런 것들도 아주 어릴 때도 필요하고 성인이 돼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세련되게 하고 어릴 때는 조금 더 아주 순수하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정교해지고 좀 더 사회적으로 변하지만 어린 아이 때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교사들이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우리 자폐의 핵심 특성은 아니지만 핵심 증상은 아니지만 증상으로 이제 나타난 제시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인지 특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지적 기능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 굉장히 좋은 아이들부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방이라고 하는 거, 기억이나 모방이라고 하는 거, 특히 모방 같은 거는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인지가 아니라 모방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인지 중에 특히 사회성이 굉장히 많이 가깝고 이것이 갖추어져야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이론으로 알려져 있는 마음이해 능력 같은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이제 인지에서 자폐 아이들에게 특별히 부족한 요 세 가지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마음이해 능력하고 실행 기능하고 중앙응집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조금 이제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 요 특성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런 특성이 일반 아이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주 그 아주 세밀한 전철역은 다 그리는데 뭐 질문하면은 뭐 신데렐라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아주 세부적인 그런 어떤 정보 처리는 굉장히 잘한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숫자 기억은 굉장히 잘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앙응집 능력에서의 어려움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응집 능력이 센트럴 코헤런스라고 하는 중앙응집 능력에서의 어려움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해 능력은 제가 조금 이따 요거 자체를 잠깐만요. 예. 요 프로그램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자, 그러면 마음이해 능력의 결함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거만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굴 표정에 나타난 메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너무나 솔직하게 너무나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든가, 아이들이 놀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죠. 특히 이제 심리적 상태와 관련한 어휘 사용 같은 거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뭐뭐 하려고, 뭐뭐 하려고 했는데, 뭐 이런 의도라든가, 뭐뭐 하고 싶은데, 또는 정서적인 표현이라든가, 나는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라든가, 이런 심리적 상태에 관련한 어휘 사용도 어렵고,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 톤이나 운율 같은 비구어적인 그런 사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단순히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인지 능력의 결함과 관련이 됐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기능은 이제 상위 인지 능력 중에 하나고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단은 이제 조직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인지 능력을 관리하는데 이제 기여하는 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응집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외부 정보에서 입력된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게 연계해서 총체적인 형태로 처리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들이 이제 약한 중앙응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굉장히 잘 처리하는 반면에 이제 전체적이고 상황과 관련된 정보 처리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부 중심의 인지 처리자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제한된 특별한 관심을 활용한 강점 기반의 교육은 선생님 요거 하이퍼링크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요거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예. 예,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제가 여기에 꽂혀서 우리 아이들처럼 이 주제에 꽂혀서 이제 최근에 한 4, 5년 동안 요 주제에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시리즈로 한 5편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 아이들의 사회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향상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이것이 이제 굉장히 아이들의 교육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또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흥미와 행동과 활동이라고 하는 것, 즉, 자, 진단 기준에서 요거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동 행동을 보이고 동일성을 고집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감각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제한된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는 했지만 이 4가지가 굉장히 서로 일맥상통하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이 4가지가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은 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꽂혀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런데 제가 좀 너무 안이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제한된 특별한 관심이 초점이나 정도가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제한적이고 한정된 흥미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니까 특이한 사물에 집착하고 몰입하는 거, 과도하게 제한된 흥미에 몰입하는 거,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제한된 특별한 관심은 뭘까? 자, 선생님들은 어디에 꽂혀 있는 거 없으세요? 뭐 좋아하는 거 있죠. 취미 있죠. 자, 취미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근데 과연 이 아이들이 하는 게 이게 취미야? 자동차만 막 모으는 게 취미야?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왜요? 남자 성인들도 요즘 뭐 건담 모은다면서요. 취미죠. 예. 자, 우리 어릴 때 인형 굉장히 많이 모았잖아요. 엄마한테 저 인형 사줘. 그럼 엄마 갖고 있잖아. 그랬죠. 그럼 아니야 달라. 눈깔 색이 달라. 뭐 그다음에 옷 입은 드레스가 달라. 뭐 피부색이 달라.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특별한 관심에 꽂혀 있는 게 그럼 여가로 쓰일 수 있을까? 굉장히 그럼 제한된 특별한 관심은 뭘까?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나타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문제라고 그러나? 그럼 이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문제아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 기준 자체가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제가 우리 자폐성 장애 친구라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이거는 안 돼. 그죠? 그래서 맨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디에 관심을 가질까가 궁금했는데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미리 연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잠깐 이제 정리를 해봤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한 8가지, 15가지, 17가지, 20가지, 뭐 39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내용 자체로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만화나 영화에 관심 갖죠. 백과사전에 관심 갖는 아이 있으면 아마 우리 아이 너무 똑똑하다. 얘는 백과사전만 들여다본다. 굉장히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아이다.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어떨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015년에 이제 요 분류,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학생의 특별한 관심 분류 체계, 요거 하이퍼링크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요거 파란색. 네. 이거를 이제 분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도와주셨을 수도 있고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한 이제 많은 분들께 여쭤봐서 한 1,600개 정도의 데이터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류를 쭉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 빼고 그랬더니 한 1,063개? 아마 밑에 맨 밑으로 내려가 주시겠어요? 예. 아마 맨 밑에 예. 여기 다 안 나왔나? 예, 아무튼 1,063개가 모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쭉 분류를 해봤죠. 원래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더니 예, 설문 참여자들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봤는데 제가 봤더니 이제 저는 큰 축으로 봤을 때는 한 6가지 범주가 나왔어요. 기호와 상징, 사물, 장소, 사람, 자연, 특정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이론에서 당연히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물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적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연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적었어요. 근데 의외는 아니지만 사실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 범주가 커서 그러면 하위 범주로 두 번째 축으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6가지 축에 굉장히 다양한 하위 범주 축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축. 그래서 이제 기호와 상징에서는 우리 숫자 좋아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숫자, 그다음에 그림과 사진, 문자와 표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려봤어요. 하위 범주를. 그랬더니 이제 물론 연령상도 그랬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장난감이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을 제일 많이 기울였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장소에 집착하는 거 주로 이제 장소가 사실은 엘리베이터, 뭐 맨홀 뚜껑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나 맨홀 뚜껑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이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혹시 정말 장소일까? 아니면 숫자일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어디로 넣을까 고민들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요게
참 재미있었다. 또는 이제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뭐냐면은 세 번째 축이에요. 반응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 유형으로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숫자에 관심이 있어도 어떤 아이는 그냥 숫자를 들고 다니면서 숫자만 보면 막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는 숫자를 흔들면서 그거 이렇게 시각 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감각 추구 행동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은 기능적으로 사용을 해요. 숫자를 계산한다든가 뭐 아무튼 수학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하고 실제로 가게에 가서 계산을 한다든가 굉장히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응 유형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반응 유형을 좀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고착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연령에 따라서 지능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 질문한 것이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는 어땠는지를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좀 더 어릴 때는 좀 더 그냥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감각 추구 행동을 하던 행동이 나이가 들면서 현재는 좀 기능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변화하기도 하고 기능에 따라서 지능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 저것 좀 안 했으면 저기에 꽂혀 있지 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연령이 지나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조금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좀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인식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 연구에 참여하신 분들은 또 인식이 좋으시니까 참여할 의사도 밝히셨고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와 전문가들의 인식을 살펴봤더니 아이들이 특별한 관심에 몰입하는 정도는 굉장히 자주 강한 관심을 보이지만 그 특별한 관심에 몰입하는 것에 어떤 기능이 있더라. 즉 그걸로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또는 여가 활동의 일부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강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불안을 조절하는 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안 하셨겠지만 연필 돌리는 거 막 하셨잖아요. 연필 돌리기 왜 했어요? 시험 때 되면 더 돌리잖아요. 어떤 때 식빵도 돌리고 막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을 시험 볼 때 되면 더 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 조절의 기능이 있더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못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으로 바꿔주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관심에 몰입하는 행동의 영향으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 거예요.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발달과 학업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하지만 그것을 돕는 요소로도 작용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관심 몰입 행동에 대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대하시냐 그랬더니 분명히 발달과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심이 특별한 재능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아까 이제 뭐 여러 행사에 참여한 우리 아이들 중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분명히 특별한 관심을 특별한 재능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교사들께 다시 한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특별한 관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혼란스러운 개념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 행동 같기도 하고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 행동을 넘어서 이것이 직업으로 좀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거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행했더니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고 학부모님들이 인식이 요거 자체가 너무 문제야가 아니라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인식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고 선생님들도 좀 더 전문성을 갖췄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 그냥 교육과정 운영에서 예를 들어서 국어 다음에 영어 해야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과정이 조금 더 통합교육과정처럼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PBL처럼 그렇게 좀 융통성이 있게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부모와 전문가와 전문가 간의 협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특별한 관심에 대해서 강점으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점 중심에 대한 교육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특별한 관심을 활용한 선호도와 강점 중심의 모델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요는 이렇게 이제 저도 약간 성향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요? 1063개 막 나누고 그다음에 이런 그림 제가 그렸어요. 사실 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아무튼 관심이 있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이들이 교육 진단을 할 때도 그냥 너 이거 뭐야? 이거 말해봐. 이러면은 대답을 안 하던 아이들이 관심이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뭔지 대답해 보자. 이러면은 굉장히 진단에서도 도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중재, 교육을 할 때, 실제로 교육을 실행할 때, 그래서 이제 교육 상황이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다 사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은 보편적 지원과 개별적 지원, 즉,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교육 환경을 구성할 때도 아이들의 특별한 관심을 활용한다든가, 뭐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에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사회에서도 이 특별한 관심 동아리에 들어간다든가 뭐 특별한 관심 모임에 좀 참여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정에서도 가족 모임의 어떤 요소로 가족의 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성과는 이제 보니까 참여도도 향상될 수 있고 발달 및 학업 성취도 향상. 그래서 뭐 만병통치약 같은데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리려다가, 근데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거를 해서 아이들이 개선이 많이 능력이 막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아이들과 교사, 아이와 엄마의 관계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관심사에 몰입하는 환경도 분석하고, 정도, 기능, 그다음에 영향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중재, 학급 차원에서의 중재, 그래서 환경 구성이라든가 시간표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교육적 지원에서 개별적으로는 이제 아이들 진단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내용 구성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선생님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교육 내용 구성에 활용한 예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얼룩말에 관심이 있는 아이 같으면은 얼룩말로 모든 교과 영역을 이제 사실은 잘 수행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급에서 이것만 가지고 따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노력을 하신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교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강화 요소나 강화인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 지원이나 특별활동 방과 활동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서 이제 특별한 관심을 활용했을 때 이웃 및 지역 사회 어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뭐 특별한 관심 동아리, 유관기관 연계 활동, 오락 및 여가 활동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가족과의 상호작용, 그다음에 역할 부여, 아이한테 가족 내에서 어떤 역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한테 설거지를 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뭔가 목욕탕 청소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너 물 좀 그만 가지고 놀아가 아니라 물을 좋아한다면 어떤 역할을 부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강화 요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기대되는 성과가 많았고요. 그래서 기대되는 성과는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면 만병통치약 같아서 제가 그냥 이건 지나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학부모님들의 인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의 전문성,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 그다음에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재 효과는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중재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다기보다 아직은 이제 사실은 에비던스는 안 쌓였어요.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들이 문헌에서, 여러 문헌에서도 나타났고, 제가 이제 만들면서 가정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지 되고요. 그래서 연구 기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기반에 긍정적인 성과가 제시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교사의 개인적인 노력을 넘어서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수성 증후군, 서번트 증후군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말 연구가 아직 안 쌓였어요.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이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분명히 다른 일반 집단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능력에 비해서 많이 있는 것까지는 밝혀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구가 이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지 되고요. 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 스티븐 월셔 그 도시 그리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건 지나가고 아까 본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 주시겠어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10분 남았어요. 아직 본론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 지도가 있고요. 자, 그다음 행동 지도. 그래서 행동 지원 중요하고 전환 교육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 서비스 같은 것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교수 방법. 자, 제가 이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본론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0분밖에 안 남았대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 그런데 이제 EBP라고 하는 효과가 입증된 교육 방법들은 무엇일까? 이제 요 그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미국에서 이제 EBP만 모아놓은 아까 유희정 쌤이 잠깐 보여줬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서 자, 그 미국의 그 내셔널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NPD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시면 조금만 내려가 주시겠어요? 여기 EBP 좀 내려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인지가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게 궁금하다 하면은 들어가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그 본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아까 유희정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EBP가 쌓여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잘 안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더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교수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교수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선생님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잘한 건 뭐냐면 정리해서 이름 붙여 놓은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못한 거는 정리해서 이름 붙이지 못했고, 내가 했는데 효과적인데 에비던스는 근데 없어요. 내가 효과적이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연구 결과로 성과물로 내지를 않아서, 또는 이제 나 이런 교수 방법 굉장히 좋았어라고 정리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희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교수 스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정리가 돼서 내놔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 선생님들 너무너무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이보다 100배는 좋은 교수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했더니 효과적이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이제 사회 의사소통 지도 방안에 관해서 방안 관련, 그다음에 사회 인지 능력 향상 방안, 그다음 포괄적 중재 모델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요 정도가 이제 굉장히 에비던스가 있는 걸로 이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자폐성 장애 학생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웬만한 것들을 제가 사실은 교사들이 이걸 다 이해 못하고 졸업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현장에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많이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사회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인지 능력 향상 방안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강의 자료로는 다 준비를 했지만 다 말씀을 못 드리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클릭해 봐 주시겠어요? 마음의 향상 프로그램.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도 할 텐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인지란 뭔가. 자, 이건 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자, 여기 그 마인드 블라인드니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이 언어나 의사소통, 사회성에 다 영향을 미친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성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인지 능력의 결함하고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사회인지는 소셜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한 부분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용어가 다양한데 Theory of Mind, 그다음에 뭐 Mind Reading, Understanding Other Minds 이렇게 이제
그 소개가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 이론, 그다음에 생각의 원리,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마음 이해하기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약이나 사회적 기대, 아까 그 사회인지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은 일반 아이들의 경우에는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게 저절로 습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먼 센스 사이콜러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상식인 거죠. 그냥 습득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그 언더스탠딩 아더러 마인드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우리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특별히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이와 관련한 연구들이 이제 굉장히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인지 능력에서 어려움이 많더라.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바이런 코엔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음 이해 능력이 있으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이해해야지 되고 시선 방향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상호 다른 사람과 이제 조인트 어텐션 또는 쉐어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관심 공유하는 능력도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 이제 마음 이해 능력이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아마 이거 뭐냐면 이거 잘 아실 건데요. 이렇게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뭐 먹고 싶어 하니 그러면 이제 당연히 햄버거 먹고 싶어 한다고 일반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폐 아이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아이들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해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든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뭐 조인트 어텐션이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 이해 능력의 발달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이해 능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즉 생각 주머니에 있는 거하고 실제로 있는 거하고의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보여주고 누가 이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치킨을 들고 있는 아이가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아이하고 개를 안고 있는 아이 중에 정말 개를 쓰다듬고 개를 뽀뽀할 수 있는 아이는 누구인가? 이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외부 표상하고 실제 대상. 우리가 이제 외부 표상하고 실제 대상 같은 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동화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동화 안에는 너무 외부 표상은 야수인데 사실은 왕자야. 뭐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야수인데 사실은 왕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그죠? 이런 어려운 내용들이 동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에 내 생각과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 어렵고.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거를 좀 향상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사실은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금방 좋아지지는 않아요. 살면서 조금씩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적용하면서 이제 도와줘야지 된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그리고 왜 많이 준비했냐면 우리 교사들이 이런 거 알고 나가요.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이제 뒤에 ABA 같은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하나의 특별한 그 중재 방법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 엄마들이 이렇게 쏠리는 경향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거 세상에 아까 유희정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정말 단 하나의 모든 아이한테 다 맞는 단 하나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중재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 중재 모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학교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가 1대1 상황에서 아이들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행동 문제 너무 심각해서 그 어디를 보냈는데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당연히 좋아지죠. 당연히 좋아지는데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 행동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학교를 가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면 자극이 또 다른 자극이 생기거든요. 그런 자극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완전히 좋아졌다? 어떤 행동의 문제라든가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막
그 어떤 특별한 행동이 이렇게 돌출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아이한테는 어떤 촉발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각적으로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막 지금 바깥이 너무 시끄럽다, 이런 것들도 우리 아이한테는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교사들이, 특수교사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 교사들이 선생님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물론 자신 없어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러면 더 연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